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명확한 범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특정 장소만이 범죄 현장으로 지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범죄를 일상으로 둔갑시키는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가장 깊고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악인인가? 나는 단순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훨씬 더 섬뜩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택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버닝썬은 그저 화려한 나이트클럽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부와 유행,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클럽이었죠. 귀를 찢을 듯한 웅장한 음악과 눈부신 조명, 그리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얼굴이 이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화려한 세계를 대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활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공간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시스템이 은밀하게, 그러나 동시에 모두의 눈앞에서 버젓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일인 양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거창한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건이 제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버닝썬 보안 요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클럽 내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시비, 흔히 있을 법한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졌죠. 그러나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비정상적인 대응은 곧 대중의 의심을 촉발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피해자는 오히려 난동을 부린 문제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무력으로 제압당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두의 뇌리에 충격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경찰은 일개 나이트클럽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대하는 것일까? 이 의문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하자 서서히 충격적인 진실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닝썬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예계, 막대한 자금, 부패한 경찰, 그리고 사회의 최상류층 엘리트들이 뒤얽힌 복잡한 권력형 비리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고발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저지른 성범죄, 은밀하게 이루어진 불법 촬영,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심지어 이러한 모든 범죄 행위를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단편적인 일회성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 버닝썬 사건이 여타 수많은 실화 범죄, 트루 크라임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던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히 특정 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 전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진술은 제대로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욱 본질적으로는 피의자들이 막강한 뒷배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범죄를 굳이 숨기거나 은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장소, 그리고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
그 모든 추악한 행위가 버젓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은 한국 사회에 특별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의해 정상화된 범죄, 다시 말해 권력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인해 그 추악함이 가려지고 오히려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죄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보안 요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은폐하려던 자들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착각하고 굳게 믿게 되자 결국 끔찍한 범죄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의 일부분이자 당연한 과정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집단적인 침묵이었습니다. 클럽의 직원들은 물론 단골 고객들, 심지어 일부 사법기관 관계자들까지도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은 목소리를 냈더라도 그 작은 외침은 거대한 침묵의 벽에 부딪혀 너무나도 미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곧 그 막강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권력에 맞서는 행위는 종종 매우 가혹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엄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담긴 은밀한 채팅방의 내용들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한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행위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했던 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대상화하며 언급했던 그 역겹고 천박한 방식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더 이상 존엄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적 유의를 위한 대상에 불과했으며 쉽게 소비하고 버릴 수 있는 오락물이자 때로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비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일탈적인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은밀하게 배양되고 자라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한국 사회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든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범죄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자리나 어두운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화려하고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바로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추악한 범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는 단순히 법적인 판결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의 깊은 자각과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비로소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이 충분히 거대하고 강력해질 때 범죄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저 권력의 비호 아래 마치 당연한 일처럼 존재하도록 허용될 뿐이라는 섬뜩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 버닝썬을 통해 우리는 집단 심리, 권력, 그리고 인간성의 깊은 타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 본성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만약 이전 논의에서 버닝썬이 권력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겨진 범죄의 온상으로 이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는 좁은 질문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다. 과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윤리적 갈등 없이 한 목소리로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거대한 악행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인식하지 않았던 것일까? 버닝썬이라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악랄한 개인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각자가 악의 아주 작은 조각,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집단의 합작품이었다.
그들의 책임은 너무나 작아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불편한 감정과 직접 마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책임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식이야말로 조직적인 범죄가 존속하고 확장되는 데 있어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책임 분산, 디퓨전이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함께 연루될 때 그 누구도 자신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각 개인은 나는 단지 내 맡은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다 라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버닝썬에서는 이러한 교묘한 심리적 기제가 가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바텐더는 그저 고객에게 술을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경비원은 단지 클럽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여겼다. 매니저는 파이피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주된 임무라고 믿었으며 브로커는 단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이처럼 각자의 작은 역할만을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눈을 감았을 때 그 거대한 악행은 더 이상 단 하나의 명확한 지휘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스스로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내재된 동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작동하는 무서운 시스템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군중심리였다. 클럽은 단순한 유흥 장소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위세가 적나라하게 과시되는 특수한 무대였다. 그곳에서는 돈, 명성, 그리고 인맥과 같은 모든 형태의 권력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한 환경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들조차 불문율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은 목격한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는 법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체득했다. 이러한 침묵과 방관은 결코 개인적인 비겁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처절한 적응 방식이었던 것이다. 버닝썬 사건은 또한 매우 특수한 형태의 타락, 즉 처벌받지 않는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잘못된 행위가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나 제재 없이 반복될 때 그 행위는 점차 잘못된 거리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일이 어느새 일상적인 것으로 둔갑하고 결국 인간은 그로 인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건 이후 폭로된 충격적인 단체 채팅방의 대화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언어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일탈을 과시하고 즐기며 심지어는 유머로 승화시키려는 듯한 태도로 가득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유흥과 만족을 위한 경험이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는 인간성의 상실, 즉 비인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징후였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충격이나 단 한 번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일상적인 도덕적 마모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결국 인간적인 감수성과 윤리의식을 서서히 갉아먹은 결과였다. 한국 사회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연 어떻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그토록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거리낌 없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권력과 면책감 사이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일반적인 법의 잣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강고해질수록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던 도덕적 경계선은 순식간에 무너지며 끝없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적인 타락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권력이 도덕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하고 왜곡된 신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바로 침묵이 수행했던 역할이다.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였고, 때로는 편의를 위해서였으며,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과 회피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것은 범죄가 오랫동안 아무런 도전이나 견제 없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위계질서와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일을 넘어 분수를 모르는 지조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홀로 외로이 싸우도록 내모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버닝썬 사건은 또한 군중 심리의 또 다른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바로 권력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급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들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일단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폭발하자 그들의 침묵은 순식간에 책임 회피의 변명으로 뒤바뀌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나 조직이 무너질 때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이다. 한때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직간접적인 이득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자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지진처럼 전 사회를 뒤흔들며 터져나오자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수년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막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히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공권력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진실을 밝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중의 모든 신뢰를 시험하는 가혹한 시금석이자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수사는 첫 단계부터 깊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최전선에 서야 할 바로 그 경찰 조직 자체가 의혹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버닝썬 측에 현저히 유리하게 작용했던 미온적인 초동 수사는 만약 언론과 대중의 거센 압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역시 수많은 다른 유사한 의혹들처럼 수면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아 철저히 은폐되었을 것이라는 뼈아픈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수사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성폭행, 약물 투여, 불법 촬영, 성매매 알선, 탈세, 부패, 그리고 권력형 비호 등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혐의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는 극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실제 수사 과정은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갈수록 실질적인 책임의 고리를 찾아 끝까지 파고들기가 오히려 더욱 난해해지는 기이한 모순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난항의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버닝썬은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가진 전통적인 조직 폭력 범죄처럼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게 세분화되고 정보가 조각조각 단편화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증거의 흔적마저 뿌옇게 희석되는 복잡한 유기체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교묘하게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법은 범죄의 핵심이자
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헤아릴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약물에 의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채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고통스럽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생체 샘플, 직접적인 증인 또는 명확한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어둡고 혼잡하며 음악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시끄러운 클럽 환경에서 게다가 피해자들이 약물에 취한 상태였기에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서 즉시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험난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망적일 정도로 희박해져 갔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진실을 밝힐 핵심적인 증거로 채팅방 내용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곳에서도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적 언행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명백한 범죄 행위 사이에 아슬아슬하고도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모든 혐오스럽고 비인간적인 발언이 법률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침묵이나 방관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틈새가 광범위하게 존재했기에 수많은 가담자들이 법의 칼날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었고, 비록 사회적 비난의 화살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을지언정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공분을 산 지점은 사회 전반에 미친 막대한 해악의 규모와 법정에서 내려진 실제 처벌 수위 사이에 참담하리만치 현격한 불균형이었습니다. 몇몇 가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고, 또 다른 일부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련자들은 단지 명예나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법적 구속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법 집행이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범죄가 야기한 사회적 병폐와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중은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 실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들끓는 민심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법 시스템에게는 실로 풀기 어려운 난감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법은 들끓는 집단 감정이나 분노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명확하고 확고한 증거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극히 합리적이고 엄격한 원칙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눈에는 법을 차갑고 무정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씁쓸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법률적 정의가 추구하는 바와 대중이 염원하는 도덕적, 윤리적 정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깊이 침식시킨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 자체의 책임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버닝썬 일당에 대한 비호,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 결과는 공분하는 대중의 기대는커녕 최소한의 만족감조차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스템이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내고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했다는 통렬한 비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권력과 유력 인사들의 명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겪은 특별하고도 뼈아픈 실패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수사 대상이 될 때마다 법 집행의 모든 단계는 극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눈초리 아래 극도로 면밀하게 스크루터나이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절차적 오류나 미흡함조차도 권력자의 비호를 위한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오해받기 쉬운 극도로 민감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첨예한 맥락에서 검찰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모든 책임자를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범위를 전략적으로 축소하여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것인가? 하지만 복잡하고 민감한 대형 사건에서 흔히 그러하듯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줄이고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후자의 선택지가 결국 더 큰 힘을 얻고 우선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분명 있었지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 거물급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친 막대하고도 광범위한 해악의 규모를 온전히 대변하고 그에 합당한 정의를 구현했다고 볼만한 강력한 판결은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의 사건이 진정으로 종결되었다는 개운함이나 완전한 매듭지음의 느낌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비로소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몇몇 개인의 명예 따위가 아니라 정의와 안전에 대한 공동체의 집단적 신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종결되는 것이다. 사회적 파급 효과, 샵사인 미투 운동의 확산, 그리고 깊은 신뢰의 붕괴는 이 사건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건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한국 사회는 좀처럼 보기 드문 깊은 자기 성찰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단 하나의 클럽이나 특정 집단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버닝썬은 그 자체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질문의 상징이 되었다. 과연 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토록 뻔뻔하고 공공연하게 범죄가 버젓이 존재할 수 있었던가 하는 질문 말이다. 한국의 샵사인 미투 운동은 비록 버닝썬 사건에서 직접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사건이 그 불씨를 강력하게 지펴 이전에는 감히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은밀하게 숨겨져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나이트클럽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으나 놀랍게도 공통된 하나의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권력의 횡포와 그로 인해 강요된 침묵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버닝썬과 유사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의심했거나 혹은 전에 들었다고 용기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을 말했을 때 닥쳐올 가혹하고 엄청난 결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예와 위계질서, 그리고 복잡한 인맥관계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종종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거기에 왜 있었나? 왜 도망가지 않았나? 이제 와서 왜 말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시스템이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교묘하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했다. 버닝썬 사건은 사회가 피해자들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그 민낯을 직시하도록 강요했다.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 사람들, 즉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에 의해서 말이다. 끝없는 의심과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냉혹한 책임 전가는 피해자가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위험한 행위로 만들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여겨질 때 범죄는 비옥한 토양을 얻어 무성하게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깊은 후유증은 바로 순결한 유명인이라는 환상의 붕괴였다. 버닝썬은 명성이 단순히 빛나는 후광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온갖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은폐하는 견고한 갑옷이 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중이 이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맹목적이었던 찬사와 무조건적인 숭배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의 붕괴는 결코 안도감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안전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상실, 그리고 법이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상실이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사회적 논의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말로 변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복잡하고도 모호했다.
몇몇 개혁안들이 제시되었다. 연예계 내 성범죄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관련 법규도 강화되었다. 공론의 압력은 관련 당국이 유사한 사건을 다룰 때 한층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회의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시스템은 이미 한번 처참하게 실패한 전력이 있었고 그 실패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버닝썬은 우리에게 씁쓸하고도 준엄한 교훈을 남겼다. 즉, 시스템적인 범죄는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권력을 인식하는 방식,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불편한 고발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 사건이 폭로한 가장 섬뜩한 진실은 악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무감각하게 악에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정도였다. 범죄가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게 된다. 어느 순간 소문이 되고,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변질된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 악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버닝썬은 어떤 강력한 선언이나 명확한 결론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의도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남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복합적인 상처들을 온전히 담아낼 만한 어떤 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닝썬이 던진 마지막 질문은 법률이나 단순히 피해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모두의 양심을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만약 권력과 침묵 때문에 범죄가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하고 눈을 감을 것인가? 버닝썬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단지 선고된 판결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 앞에서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일깨워주는 준엄한 경고였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클럽의 화려한 조명이 오래전에 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그림자처럼 남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유이다.